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과 임팩트 화학의 맞서기 기상호입니다. 출제 매뉴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 2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은 바로 출제 지침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정확한 출제 지침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화학 2 같은 경우는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각각 단원에 있어서 출제 지침은 무엇인 건지, 출제 매뉴얼이 무엇인 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화학2는요,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단원을 보면 첫 번째 다양한 모습의 물질 나오고요.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 그다음에 화학 평형, 화학 반응 속도와 인류 복제와 화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첫 번째 보게 되면 다양한 모습의 물질, 뭐냐면 기체, 액체, 고체, 그 상태마다 갖는 일반적인 성질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안의 일반적인 성질과 두 번째는 물질이 변화하면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 출입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와 관계. 그리고 이게 자발적으로 진행되느냐 비자발적이냐. 그래서 우리가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등장합니다. 있어 보이지? 그리고 어려워 보이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이쪽 파트. 선생님이 이전 교육과정에서 화학2를 지도하면서 엔탈피만 설명하다 보니 정말 뭐 막힌 기분? 엔트로피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등장합니다. 자유에너지가 나와. 그래서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는 화학 평형이 나오는데 이 화학 평형에서는 우리 화학에서 평형은 동적 평형이야.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을 하죠. 그래서 동적 평형이 갖는 의미 무엇이냐? 이 평형 이동의 법칙 공부하게 돼 있고요. 반응 속도, 느린 반응, 빠른 반응. 이런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공부하고 이 5번째 단어는 그냥 시사적인 내용들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정리하면 화학2는 끝나는 겁니다. 자, 단원을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자, 첫 번째 단원, 다양한 모습의 물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어떤 힘이 있느냐. 자, 그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 공부한 다음에 용액, 묽은 용액의 성질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자,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게 출제 지침이냐, 어떤 게 출제 매뉴얼이냐 볼까요? 자, 먼저는요. 쌍극자 힘, 분산력, 수소결합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우린 분자는 극성 분자와 또는 무극성 분자 존재할 수 있죠. 극성 분자 상황에 인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쌍극자 간의 힘이야. 여기 있는. 근데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또 작용할 수 있겠죠. 이것을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합니다.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인력을 우리는 유발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 간의 힘, 바로 분산력, 런던 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힘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힘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이에요. 이때 분자간의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은 수소결합이기 때문에 이 수소결합도 이해합니다. 분자간의 힘이 강하다면 이렇게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런 관계를 해석하는 단원이 바로 이 첫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체를 공부합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화학 1에도 기체가 있었고 화학 2에도 기체가 있었어. 이제는 이 기체가 세계교육 과정에서는 다 화2로 넘어옵니다. 너무나 다행이지. 제대로 화2를 공부할 수 있어요. 화2에서 기체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 뭘 공부하냐? 기체 분자 운동론. 기체 분자의 운동의 특성을 공부합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자체 부피는 무시한다. 이런 조건, 설정들이 왜 나왔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인력, 반발력 모두 무시한다. 왜 나왔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한다면 기체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태도가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이란 건요. 여러분들 부담을 느껴서 그렇지. 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정의를 내리지 못했던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 제대로 알면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집니까? 그게 바로 화학2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는 왜 PV는 NRT라고 나왔는지. 압력, 부피, 분자수. 그 다음에 기체 상수, 절대온도. 절대온도는 왜 절대온도라 했을까? 켈빈 온도? 그럼 섭씨 온도가 다른 건 뭔데? 이런 것들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기체의 물리량을 판단한 겁니다.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또는 일정한 몰수, 분자수 이 상황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물리량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는 단계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줄 것입니다.
특히나 문제로서 잘 다뤄질 것이고요. 기체의 확산, 특히나 이 확산 속도 빠르기죠. 누가 확산 속도가 빠르니 느리니. 뭐 온도가 높으면 여름철에 여러분들 냄새가 심합니까? 겨울철 심합니까? 여름철에는 이거 실수하면 냄새 금방 맡잖아요. 그죠? 확산 속도가 빠른 거야.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는 어때? 크니까 빠른 거겠지. 그지? 자,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 느리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 파트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돼 있다. 그러면 액체와 고체는 어떤 걸 공부하느냐? 액체의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물이겠죠. 그래서 물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물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아. 표면 장량이 커. 그리고 물은 얼음이 되면 밀도가 감소해. 왜 감소하는 거야? 이런 것도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고체 파트에서는 고체는 아무래도 그 특징이 뭡니까? 결정을 가졌다는 거지. 물론 이 결정이 결정성 고체냐 아모포스냐, 아모포스는 비결정성 고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정성 고체냐 비결정성 고체냐 구분을 해주고, 특히나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결정성 고체가 주로 다뤄집니다. 그게 바로 출제가 된다면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잡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액체, 고체를 다 공부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상변화, 상태 변화, 이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단원에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액이 나오는데요. 이 용액에서는 첫 번째 농도를 정의내는 거야. 농도. 특히나 몰 농도, 모랄 농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을 모르면 몰 농도를 모르지. 몰을 모르면 모랄 농도를 몰라. 지금 이 말도 다 모르겠죠? 아직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이쪽 파트는 진짜 정의만 흔들림이 없으면 농도 환산하고 계산하는 건 문제도 안 돼. 알겠습니까? ppm, ppb 이런 정의도 다 흔들림만 없으면 됩니다. 정의만.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하고요.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자와 관련된 거야. 그 어떠한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자 수에 의해서 묽은 용액에 나타나는 성질을 우리가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데, 증기압력 내림, 그 다음에 뭐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그 다음에 이 삼투압 관련된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뭐냐면 총괄성입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정말 수능에 잘 나옵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반드시 이건 나왔어. 특히나 끓는 점 오름, 얘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델타 TB는 끓는 점 오름 상수와 모랄 농도의 관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내용들은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를 한다면 첫 번째 다양한 모습의 물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인데, 이게 또 다른 중단원으로 봤을 때 화학 반응과 열이 있고요. 화학 반응의 자발성이 있습니다. 먼저 화학 반응과 열을 좀 들여다보면 일단 엔탈피와 결합 에너지와의 관계, 헤스의 법칙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엔탈피,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에너지. 에너지가 출입하는데 엔탈피 변화, 델타 H, 이 의미를 해석하는 거. 그러면 델타 H는 뭐고 Q는 뭐냐?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 그리고 결합 에너지는 뭘까요? 공유 결합이 형성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즉 결합이 끊어지기 위해서 다시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엔탈피와 해석할 수 있냐. 엔탈피 출입과 관련돼서 어떻게 의미 해석을 할 수 있느냐가 주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헤스의 법칙. 법칙 많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반응 전에, 반응 후에 이 물질의 종류와 그 다음에 상태만 같다면 출입하는 에너지는 반응 경로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이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델타 H 값을 계산하는 거야. 수학이 아니라고요. 선생님, 저는 진짜 물드시라고 수학도 다 싫어요. 완전히 우린 산수야.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돼. 우린 정의만 흔들리지 않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두 번째 중단원이 여러분들이 겁먹을 수 있어. 바로 뭐냐면 화학 반응의 자발성 파트예요. 아니, 보니까 정성적 자유의 에너지는 또 뭐야? 선생님, 저는요 위치 에너지 알겠고요, 운동 에너지 알겠는데 또 자유 에너지는 뭐예요? 정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정성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자유 에너지를 계산해봐, 이런 계산 문제는 절대로 수능에 안 나온다는 거야. 명심해. 알겠습니까? 이 자유 에너지는 정성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게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되느냐 비자발적이냐, 델타 G가 0보다 작으냐 아니면 0이냐 0보다 크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때 이 자유에너지에 영향을 준 게 바로 뭐냐? 엔탈피와 엔트로피입니다. 그리고 절대온도 T와의 관계야. 그 관계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제일 쉬울 수 있어, 사실은. 정성적으로 문제를 내겠다고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출제 지침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계산한 문제.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 교재를 처음 쓸 당시에는요. 이 출제 지침, 이 정성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과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들과도. 그런데 진짜 정성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든 문항들이 있어요. 계산하는 문제, 자유에너지 계산하는 문제 다 빼버렸어, 이제. 그 문제는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 교재를 봐도요, 이 계산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크기 비교하는 거야. 아, 크기를 비교해서 이게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뭔 소리인지 아직 모르겠지. 공부를 덜 해서 그래. 공부를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자발적인 방향은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자유에너지를 봤을 때 엔탈피, 엔트로피, 온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온도가 크면 누구의 영향이 더 커지느냐. 뭐 엔탈피의 영향이 커지느냐, 엔트로피의 영향이 커지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 물질의 자발성을 판단할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세 번째 단원입니다. 이제 화학 평형이야. 여기가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단원이야.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많죠. 자, 중단원 보니까 4개의 단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 자, 첫 번째 화학 평형과 평형의 이동. 평형의 의미 이동. 평형이 이동한데 근데 상평형과 용해 평형 이게 뭘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산과 염기의 평형. 우리가 산염기는 화학 원교육과정에서 배우죠. 그때 이 평형의 의미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에 있어서 마찬가지 평형입니다. 이걸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할 거니? 자, 각각을 좀 세밀하게 한번 관찰해 봅시다. 첫 번째,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에서는 동적 평형,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이 뭐냐. 정적인 평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적인 평형이 있는데 동적인 평형에서 그 평형 상태를 어떻게 돼? 평형을 이동하고 싶어. 그 평형 이동의 법칙, 르 샤틀의 원리를 공부하고요.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겠느냐. 평형 상수를 가지고 반응 지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간단해. 르 샤틀의 원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에 이동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날씨가 추워져. 우리가 옷을 입습니까? 벗습니까? 날씨 추워지니까 온도가 내려가니까 온도 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 옷을 껴입잖아. 그럼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물질이고 우리도 어때요? 그렇죠. 여기에 따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게 바로 르 샤틀의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한다. 첫 번째, 화학평형과 평형 이동 파트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평형과 용해평형에서는 일단 상평형을 이해하는 것.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그들이 상위 평형을 이루는 게 바로 무슨 의미냐. 자, 그런 것들, 그들이 공존하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고체와 기체의 용해도를 엔탈피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커피를 찬물에 타고 싶어. 뜨거운 물에 타고 싶어. 내가 어떤 물로 탈 때 잘 용해가 될까요? 뜨거운 물에 탈 때 용해가 잘 될 거라면 녹아들어가는 거야. 왜? 대부분의 고체 같은 경우는 용해되는 과정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인 거야. 하지만 기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내가 사이다를 어때요?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 또는 밖에 더운 여름날에 넣어놨을 때 톡 쏘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을 때겠죠.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의미는 또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헨리의 법칙은 뭐냐? 간단한 겁니다. 온도에 이런 영향을 받다라고 한다면 이건 압력의 영향이야. 기체의 용해는 압력에 의해서 부분 압력이 증가한다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부분 압력이 증가한다면 용해도는 증가하는 거야. 이런 거 생각해봐. 사이다가 뭡니까? 물에다가 설탕 넣고 그 다음에 레몬향 좀 넣고 그 다음에 CO2를 쏜 거잖아. CO2가 녹아있는 거야. 탄산이란 말이야. 탄산. 근데 내가 이걸 압력을 세게 가하면 용해도가 크다는 얘기야. 많이 녹아있어. 하지만 압력이 낮아지면 내가 뚜껑을 딴다는 건 뭐야? 압력이 작아지는 거지. 녹아 나오잖아. 그래서 기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헨리의 법칙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이 상평형과 용해평형에서 또 다뤄지는 내용이고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용해도, 기체 용해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헨리의 법칙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 산과 염기의 평형에서 일단 세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이온화도를 가지고 강산은 어떤 게 강산이냐, 또 어떤 게 약산이냐 이런 세기를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염의 가수분해. 염의 가수분해 때문에 중화점에서
액성이 달라집니다. 그냥 중성이 아니라 염기성이 될 수 있고 또는 산성이 될 수 있어. 이런 염의 가수분을 판단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화 반응의 양적인 관계. 그래서 마무리를 진다고 한다면 이쪽 파트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세기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양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포인트를 두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화환원 반응이야. 우리 화학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그러죠. 산화환원 반응, 그다음에 산염기 중화 반응인데 이 산화환원 반응이 일단 반응의 정의를 좀 알아야겠죠. 뭐가 산화인데 전자를 잃는 게 산화고 산소를 얻는 게 산화고 산화수 증가하는 게 산화야. 그러면 산화환원의 정의를 알게 되면 산화수, 산화제와 환원제를 판단할 수 있고요. 이런 정의적인 차원이 정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화학전자 전기분해를 이해할 수 있어. 화학전지는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된 거죠. 전자 이동에 의한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니까. 근데 전기분해 바로 뭐냐? 전자 이동을 시키는 거야. 어떤 전지를 가지고. 그래서 물질을 분해하는 거야. 이 둘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표준환원 전위를 가지고 누가 표준환원 전위가 크냐? 작냐를 가지고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 건지. 이게 우리가 산화전극과 환원전극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물질을 전기분해했을 때 이 극에서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자유에너지와 전이처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야. 자유에너지, 이 자유에너지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여기 봤을 때 전자 이동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겠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발적이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해석만 해주면 됩니다. 계산해라가 아니라 크기 정도만 비교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학 평형이에요. 자, 그래서 화학 평형까지 좀 마무리 지면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게 바로 뭐냐? 반응 속도입니다. 화학 반응 속도. 이 반응 속도, 속도를 봤을 때 느린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반응이 있죠. 느린 반응의 대표적인 게 철의 부식, 어떤 금속의 부식 반응입니다. 이게 보고 있다가 이게 부식된 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굉장히 빠른 반응도 되게 많아요. 연소되는 반응, 연소 반응. 그죠? 그 다음에 뭐 폭약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 연소지. 그죠? 대표적인 빠른 반응입니다. 이때 반응 속도에 있어서 반응 속도식과 반응 차수, 반감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식, 반응 차수, 반감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반응 차수는 1차 반응, 2차 반응, 0차 반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차 반응의 반응 차수가 굉장히 중요해. 공부하다 보면 압니다. 그때 반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감기. 반으로 줄을 때 걸리는 시간이죠. 그 반감기가 1차 반응 일정하거든. 이게 바로 수능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의 의미까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에너지 장벽, 이 활성 에너지도 이쪽 파트에서 같이 다뤄줄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 우리 속도에 어떤 의미를 갖겠느냐,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먼저 등장하고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느냐? 농도 변화라든지 온도 변화라든지 또는 촉매, 정촉매 또는 부촉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네 번째 단원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반응 속도까지 우리 알아봤고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해봐야 될 단원이 되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인류 복지와 화학 이건요. 가볍게 시사적인 내용들 정리하면 됩니다. 요즘 우리 화학이 인류 복지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테마를 정하자면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약품 파트, 두 번째는 녹색 화학, 환경적인 파트고요. 세 번째는 물의 광분해 파트입니다. 대체 에너지 파트가 되겠죠. 자, 본다면 의약품에 있어서 화학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래서 약대를 가면 우리 화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걸 많이 공부합니다. 일반화학은 무조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유기화학도 1, 2까지 다 들어요. 그래서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야.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만 어때요? 제대로 된 약제를 쓸 수 있고 그 약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과 의약품은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녹색화학 그렇죠? 중요한 거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산업혁명, 교통혁명을 통해 가지고 막 무조건 막 그냥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원을. 우리가 에너지로 쓰고 싶은데 이것들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환경도 고려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로 쓸 수 있느냐, 녹색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게 물의 광분해입니다. 광분해. 물이 빛광자를 쓰는 거야. 빛에 의해서 분해가 돼. 여러분 생명공학을 공부한 수험생들은 알 거예요. 생명공학 2에서 우리가 광합성 파트 이게 나옵니다. 광합성은 단계를 나누자면 명반응과 안반응이 있어요. 명반응은 바로 뭐냐면 빛이 필요한 반응이야. 근데 빛을 딱 받고 물이 산화됩니다. 산화는 아까 뭐라 그랬니?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광분해를 통해서 전자가 발생하다 보니 전자의 이동이 생겨 바로 전기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이용해보자. 그게 바로 뭐냐? 물의 광분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대체 에너지로서 수소산소 연료전지 많이 들어봤죠? 수소라는 물질과 산소라는 물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전자 이동을 시켜가지고 전지를 만든 거야. 근데 아직도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된 거야. 수소라는 이 물질 자체가. 그러다 보니 어때요? 아직도 상용화가 안 됐잖아. 그리고 그때 쓰는 촉매 자체가 너무나 비싸. 백금 촉매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수소산소 연료전지를 만들었어. 자동차 가. 부산에서 또는 어디서부터 갈까? 서울부터 저기 부산까지 이렇게 있다가 치자. 고속도로에. 그리고 뭐 추석 연휴에 있다가 치자. 터지면 다 터지는 거야. 빠빠빠빠빠빠 어디까지? 다 날아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위험한 거야. 그래서 물론 수소산소 연료전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연료로 쓰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가 바로 마지막 테마가 됩니다. 이쪽은 자 뭐라 했냐면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간단하게 이해해라. 정말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약대생이 공부하는 걸 다 공부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야. 우리한테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출제 매뉴얼 화학2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무엇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아는 게 먼저 선행돼야 돼.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2타임 준비하느라고 선생님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2014 대수능 출제 매뉴얼 화학 1과 화학 2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기회에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